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정통 진보 언론 민플러스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봤겠네. 거기에 교육원장 김장호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경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이 뭘 듣고 싶어 할까? 혹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떨까? 재테크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면서 이 제목을 보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전혀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매우 우연한 사건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는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 그 밑에는 어떠한 법칙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크게 키워드를 통해서 보면 한 10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달러가 뭐지? 중국과 미국이 경제 때문에 싸운다던데 물가, 금리, 자산, 수출, 부채, 불평등, 인플레 감축법 들어본 것 같은데, 브릭스 저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등등의 얘기. 정말 재미없겠죠? 네. 달러 혹시 손에 만져보신 분? 오, 그죠? 만져보니까 기분 좋죠? 네. 그 달러가 없으면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달러를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와요. 그 무시무시한 달러. 이른바 달러 패권, 달러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달러의 정체를 지금부터 보자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무역을 하면 뭘 줄까요? 물건을 받았어. 그럼 뭘 줄 것 같아요? 금을 줬어요. 그거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는 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브리튼 우주라고 하는, 이건 미국에 있는 우주니까 숲이겠죠. 숲이 아름다운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에 미국이 전 세계 은행장들, 중앙은행장들이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장은 이창용입니다. 전 세계 44개국의 은행장들을 다 불렀어. 그리고 나서 브레튼 우주라는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미국이 뭐라 그랬냐? 야, 너네 앞으로 무역을 할 때는 달러 써. 이렇게 된 거예요. 달러를 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은행장들이 물어봤겠죠. 야, 뭘 믿고 달러를 쓰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네들 달러 가지고 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금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으로 어떻게 바꿔준다고? 그랬더니 너네들이 달러 가지고 오면 금 1온스에 35달러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그거 믿을만 하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금 1온스라는 건 얼마냐? 여러분들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 얇은 거, 그거 한 2장 겹쳐 놓으면 그게 금 1온스예요. 이제 그 소주잔, 소주 먹잖아요, 이제. 소주잔 그 반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집에 부모님이 골드바 가진 거 보신 분? 아, 여긴 없구나. 그게 이제 금입니다. 그 1온스를 가지고 오면 35달러에 바꿔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전 세계 금의 3분의 2가 미국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셌어. 전 세계 물건을 만드는데 그중에 절반을 미국이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제 달러 써! 하니까 이제 찍소리 못하고 달러를 쓴 거예요. 이때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이 회의에 참가했어요. 영국 사람이죠. 케인즈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국의 달러는 미국 돈인데 그거를 전 세계가 쓴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거죠. 차라리 중앙은행 간에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그런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게 어때? 한 나라의 돈을 전 세계가 쓰면 결국 나중에는 화폐 전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 화폐 전쟁이 생기면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될 거다. 그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쪼씩 까불고 있어. 이래갖고 이제 찍소리 못하고 이제 달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달러를 썼어요. 그런데 미국이 70년대에 뭘 했냐? 베트남 전쟁을 했죠. 베트남 전쟁에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미국 애들이 금을 가진 만큼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찍어내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자기 프랑스 은행의 중앙은행장을 부른 거야. 그래갖고 야, 너 달러 우리 많이 가지고 있지? 달러 많은데 했더니 그거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금으로 바꿔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가지고 미국 가서 달러 줄 테니까 금 줘. 그래갖고 금을 찾아간 거예요. 이거 또 보니까 스위스에서도 야, 프랑스에서 찾아갔대. 그래갖고 스위스에서도 자기네는 달러 딱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영국이 야, 저 전부 다 이제 금으로 바꿔왔는데 우리도 바꿔달라 그러자. 그래서 이제 영국이 가서 미국한테 야, 우리 달러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금으로 바꿔둬. 딱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닉슨이었어요. 닉슨이 뭐야? 배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못 주겠다. 왜냐면 금이 없거든.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이른바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금태한 정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기 달러 가지고 가도 금으로 못 바꿔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달러는 뭐예요? 그냥 종이장인 거예요. 그냥 찍어내는 거야.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달러를 전 세계가 쓰고 있는데 어떻게 냐 2차 대전 이후에는 금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달러로 하고 근데 대신 그 금이 미국 은행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을 관계없이 그냥 달러를 찍어낸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것이 달러 역사에서 첫 번째입니다. 요거를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그러고 달러라 금하고 바꾸는 걸 이거 없이 그냥 달러만 찍어내는 걸 킹스턴 체제, 달러 본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달러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일을 만드느냐? 원래 이제 미국이 달러를 찍으려면 이 금을 은행에다 넣어야 돼요. 중앙은행에다. 그리고 그만큼 달러를 찍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1달러에 우리나라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태환 정지 이런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이제는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도 뭐 무조건 이제 찍거나 이러진 않죠. 채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달러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1달러에 1,000원이다. 이거 고정돼 있었어. 지금은 1달러에 1,000원도 되고 1,500원도 되고 800원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변동환율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달러를 전 세계가 쓰면서 그럼 미국이 왜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는 미국이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이익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만듭니다. 이제 여기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어. 그 다음에 삼성에서 테레비를 만들어. 그 다음에 뭐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달러를 줘야 되죠? 근데 달러를 어떻게 주냐? 야, 윤전기 돌려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프린트해서 주는 거야. 복사해서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살짝 기분이 나쁘죠? 우리는 쎄 빠지게 땀 흘려갖고 일해서 이제 미국에 주는데 미국 애들은 뭐예요? 프린트해갖고 우리한테 달러를 준다고? 어우, 열받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았어. 그래갖고 야, 그럼 우리도 미국에서 그 아이폰 들어오면 우리도 뭐예요? 한국은행에서 돈, 조폐공사 돈 찍어갖고 우리도 주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하고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 돈을 찍었어. 그 미국에서 아이폰이 수입이 됐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돈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찍어서 줬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죠? 미국 애들이 뭐, 이거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달러 가지고 와. 이런 거죠. 야, 이거 왜 안 되는데? 했더니 너네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화폐가 아니잖아. 그거를 기축통화로 합니다. 한국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줘야 돼. 이런 거죠. 이게 달러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줘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주조 차이. 그럼 달러 100달러 찍는데 얼마 드냐? 19센트도 안 들어. 종이값만 드는 거예요. 잉크값만 드는 거예요. 그럼 떼돈을 버는 거지. 이거를 전문 용어로 또 주조 차이, 시니어리지 효과라는 거예요. 아, 미국은 이래서 버네. 또 하나 볼까요?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자, 미국은 무역이 적자 국가예요, 흑자 국가예요? 혹시? 적자 국가죠.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잖아. 오, 맞아. 아주 똑똑하신 분들 많네. 그럼 우리나라, 독일, 중국, 일본은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독일, 미국, 일본, 중국은 무역이 흑자 국가겠죠? 미국은 무역이 적자고 우리나라는 흑자야. 일본도 흑자야.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한테 수출을 해요. 그럼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주겠죠? 그래서 달러가 이만큼 들어왔어. 그러면 이 달러를 많이 벌어갖고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미국에 뭐를 사냐?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를.
왜냐면 금고에다가 달러를 현금으로 넣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자도 안 생기고. 근데 국채를 사면 이자가 요만큼 생겨요. 그리고 저게 안전자산이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사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요? 미국 은행으로 가겠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월가가 있잖아. 세계 금융 경쟁력 1등. 이 월가에 도로 달러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갔던 달러가 도로 들어오는 거죠. 이 달러가 도로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전 세계에 가서 주식 투자도 하고 인수합병도 하고 배당도 받고 기업 먹고 튀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수익이 남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찍어서 줬다가 그것이 다시 국채를 사면 이 들어온 달러 전 세계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요. 아까 미국에 물건을 팔았어.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서 기분이 좋았어. 근데 그걸 국채를 사서 미국에 도로 달러를 갖다 줬어. 근데 이 달러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먹고 있는 거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겁니다. 이것을 달러의 유통이익이라고 해요. 이 유통이익, 주조차익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달러가 그럼 얼마나 찍었냐 했을 때 1980년대부터 보통 10년 주기로 2배씩 늘었어요. 2배, 2배.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공황이라는 게 터졌다는 거 아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신용불량자한테도 돈을 빌려준 거야. 그래갖고 집을 사게 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그때 금융위기를 해결하려고 미국이 6년 동안 양적 완화라는 게 있어요. 양적 완화가 뭐냐? 그냥 달러 찍은 거야. 이거를 6년 동안 1차, 2차, 3차를 했는데 얼마를 찍냐? 4조 5천억 달러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이거 줄여야 되겠다 하고 살살 줄이고 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야. 이랬더니 3개월 동안 이 6년 동안 양적 완화한 거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서 뿌린 거예요. 9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는 뭐예요? 달러가 뭐예요? 흥건하게 넘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달러가.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떼돈을 벌고 있다. 이게 이제 달러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나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달러에 이제 종속이 됐다. 다른 나라. 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얼마냐 할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대요. 이제 요거는 뭐예요? 세계 8등, 9등, 10등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 1등이 중국이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4천억 달러 돼요. 이렇게 뉴스에 딱 나와요. 그럼 외환보유고가 많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든든하죠, 뭔가. 뭐냐? 저게 없으면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보자고. 외환위기를 꼭 쌓아놔야 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기가 직장을 앞으로 다닐 텐데 내가 이제 한 달에 400에서 한 400만 원 번다고 쳐. 초임이. 400만 원 줬는데 그중에 한 150만 원 정도를 무조건 내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놔야 된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25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열심히 벌어왔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등록금을 뭐 공짜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못 쓰는 거야. 무조건 은행에 넣어놓고 미국 국채를 사놔야 돼. 저걸 안 사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외환보유고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외환위기가 터지잖아. 달러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쌓아놔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강제저축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외환보유고 필요해요, 안 해요? 걔네 필요 없잖아. 달러 쓰니까. 다른 나라는 다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여기다가 문제가 또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 스위프트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우리 민플러스라는 언론사에서도 출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사람한테 글을 좀 써주쇼. 번역을 해서 우리가 출판을 할 테니.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뭐예요? 인지세라고 작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주려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때 은행에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위프트 코드 11자리를 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스위프트구나. 그러니까 뭐야? 전 세계에서 달러를 서로 결제하고 하려면 뭐예요? 스위프트 전자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 세계 14,000개 은행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스위프트라는 달러 결제망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북한 못 들어가지. 또 이란 못 들어가지. 이런 데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들어가 있었죠? 러시아는 들어가 있었어. 거기에다가 이 스위프트망에 돈을 얼마를 쌓아놓고 있었냐? 외환보유고를 3천억 달러가 여기 있었어. 그런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터졌어. 그랬더니 뭐예요? 미국이 동결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그 돈을 빼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대.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3천억을 날린 거야. 그죠?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야 이거 스위프트망 쓰면 안 되겠네. 완전히 달러가 깡패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따로 망을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요즘 막 따로 만들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달러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달러를 써갖고 하면 편하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코가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율 때문에 문제예요. 아까 금으로 할 때는 환율이 고정돼 있는데 이제 무조건 찍어내니까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환율 때문에 제일 민감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1달러에 요즘 보통 얼마를 바꿔준다 그래요? 1,300원 정도 하단 그러죠? 이거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1,200원, 1,100원 정도면 딱 맞아요. 그런데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돈이 얼마였냐? 2,000원이었어요. 1달러에. 2008년도 금융공할 때 1,600원이었어. 코로나 터졌을 때 1,440원까지 갔어. 그러다 내려왔어. 근데 요즘은 도로 1,300원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환율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게 1달러에 1,000원이면 좋아. 그런데 1달러에 2,000원이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 나쁘죠? 네. 왜 나쁠까요? 빚이 앉은 자리에서 2배가 돼. 그 전에 내가 달러를 빚을 냈어. 그럼 1,000원 갚으면 되잖아. 근데 1달러에 2,000원은 지금 내가 얼마 갚아야 돼요? 2,000원 갚아야 되잖아요. 즉 1달러가 1,000원이었는 게 1달러가 2,000원 낸다. 그럼 나는 앉은 자리에서 뭐야? 달러 빚이 2배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승질 나가지고 그러면 1달러에 500원 하지 뭐.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이것도 나빠요. 왜냐? 우리나라 물건값이 비싸지죠. 애들이 달러 주려면 뭐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1,000원어치 물건 사갔는데 이제 500원어치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수출을 못 하겠죠? 수출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1달러에 1,100원 정도면 딱 좋아요. 근데 수출을 많이 하려면 이게 1,200원에 맞춰야 돼. 1,200원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 달러를 자꾸 사들여야 돼. 그 사들인 데 쓰는 돈을 우리가 외환평형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일종의 국채인데 저거는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한 240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거죠. 많은 돈을 우리가 환율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정도. 세 번째. 아니 그러면은 뭐 저기 다른 나라도 다 외환보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환율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왜 달러에 종속됐다 그러냐?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달러에 종속됐다.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달러에 종속됐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은행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실까요? 우리은행을 빼고 국민은행 외국인 지분율이 70%예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외국인 지분이 69%, 하나은행 74%, 한국시티은행은 원래 우리나라 은행이었죠? 근데 IMF 때 미국으로 넘어갔어. 이제 미국 은행이야. SC제일은행, 이름도 제일이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 제일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IMF 때 넘어갔어. 그거 뭐예요? 미국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줄이 뭐예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 이 소리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저기 중앙에 있는 은행만 그러냐? 아까 보니까 오다 보니까 광주은행 돼 있대. 광주은행, 전남은행, 무슨 그 뭐 충남은행, 경남은행 이런 지방은행들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네 유지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뭐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네 나라 은행을 외국인이 50% 이상 먹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IMF 때 다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돈줄이 쫙 잡혀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이름도 국민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근데 우리 게 아니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은행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의 알짜 기업이 있지 않냐. 삼성 뭐예요? 반도체 세계 1등. SK하이닉스 또 반도체 세계 2등. 그러면 뭐해? 외국인 지분율이 57%, 50%. 지금 삼성과 SK도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핵심적인 돈줄인 은행하고 핵심적인 알짜 기업들이 전부 외국인들이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걸 다 뭐를 가지고 딱 쥐고 있냐? 달러를 가지고 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갖고 배당금을 줬어. 얼마를 줬냐? 13조를 줬어. 그중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예요? 7조예요.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가져가요.
여러분들 주식 사가지고 배당금 노려봐야지 반도 못 건집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직 이제 주식을 안 했지만 요즘은 이제 군대에도 휴대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인들이 뭐냐면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요즘 금융 재테크 안 하면 바보잖아. 그제? 재테크는 금융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요 대목을 딱 보면서 우리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이제 금융이 이제 은행이 다 이제 외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왜 오를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왜 오르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저게 미국이 갖고 있는데 미국식 은행은요. 미국은 기업에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가서 돈을 모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자로. 그럼 어디다 돈을 빌려주냐? 가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럼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면 안전해. 기업은 망할지도 모르니까 불안정한데. 그러면은 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면 안전하냐? 거긴 뭐가 있어요? 집이 있죠? 주택담보대출. 자, 그러면 이 은행의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오르는 게 좋아요. 돈을 빌려줘. 그죠? 이자를 받아야 돼. 근데 집값이 올라. 그죠? 이자 많이 받죠? 또 빌려줘.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 이자 많이 받아. 빚내서 집 사라. 이러면서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집이 모자라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집값 올리고 또 이자 받고 이제 이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안 올라요. 요즘 이자 해갖고 막 은행들이 이자를 해가지고 막 46조의 이익을 남겼느니 그러면서 막 신문에 많이 났죠. 그래서 은행 직원들한테 1조 원을 성과금으로 줬대. 그래서 와, 이게 은행들 좀 문제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진 뉴스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아까 은행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를 가져갔냐? 7조 배당금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뉴스는 완금밖에 안 나와. 그죠? 7조를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여러분은 요즘 저기 통장 만들어 봤어요? 요즘 통장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 여러분들은 신출내기니까 쉽구나. 요즘 통장 만들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길거리에서 영업해서 카드 만들어주고 통장 만들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신용을 봅니다. 신용을 어떻게 보냐? 14등급으로 나눠서 줘요. 또는 1000점 이렇게 봐요. 그래갖고 660점 이하는 뭐예요? 신용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을 보고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자기 신용이 안 돼갖고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350만 명이에요. 350만 명이 통장을 못 만들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러죠. 이제 나중에 대학 가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럴 거예요. 아버지, 나 이제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속으로 이런 거예요. 아, 나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딸내미가 가서 엄마, 나 지금 학원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 나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신용이 안 돼갖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을 내는데 통장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캐피탈을 갑니다. 보험회사를 가요. 증권사를 가요. 여기는 이자가 12%, 14%야. 그죠? 내가 보험 드는 거 있나? 이래갖고 이제 그거 담보로 해서 하거나 또는 신용을 해서 받거나 그래갖고 여러분들 등록금 학원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제1금융권이 은행이에요. 제2금융권이 증권회사, 보험회사, 생명보 이런 데가 제2금융권이야. 저축은행 이런 데가. 그런데 은행도 안 돼. 증권회사, 보험회사도 안 돼. 캐피탈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냐? 러시앤캐시로 갑니다. 러시앤캐시가 뭐예요? 사채업이죠? 옛날에는 지하에서 했는데 저걸 양성화 시켜준 거야. 저게 주로 돈줄이 일본이야. 러시앤캐시로 갑니다. 여기는 이자가 40%, 60%예요. 1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지나면 10만 원 갚아야 돼. 이게 러시앤캐시거든요. 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그래서 은행도 못 가고 캐피탈도 못 가는 사람, 그래서 저기 러시앤캐시로 가는 사람들이 45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걸 못 갚아. 저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장기 팔아야지. 이런 거예요. 아, 금융이 꼭 평등한 건 아니구나. 내가 휴대폰 들고 아무리 눌러봐야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은 구조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퀴즈 타임 한번 해볼까요? 선물, 여기 선물 있어요. 자, 퀴즈 타임. 퀴즈 타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수비 많은 도시에 모여갖고 은행장들을 모여갖고 앞으로 달러 써라 하는 달러와 금을 바꿔주는 새로운
달러 체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손 들어봐요. 브레튼 우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번 물어봐서 선물 줄 거예요. 예. 몰랐지? 요즘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막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왕왕 이렇게 된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긴 거냐?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펀드의 대표야. 즉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업체의 대표였죠. 이게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 지난 4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중요한 나라들의 국력을 따져본 거예요. 교육 수준이 어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뭐 군사력은 어떠냐, 경제력은 어떠냐, 복지 수준은 어떠냐, 이 10가지 지표를 놓고 국력을 쫙 따져봤어. 그랬더니 흥망성쇠가 나온 거예요. 요 중에 여기가 1500년대고 여기가 2000년이에요. 여기서 저 까만 선 이렇게 중간에 쭉 가다가 여기 1850년대부터 1900년대 이렇게 꺾어지는 나라, 이 나라는 어딜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기 1900년대, 1850년에서 요 까만 선. 예, 요거는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안 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1800년대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정점을 딱 찍었다가 살짝 꺾어지는 나라가 있어. 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이거 퀴즈 아니라고. 좋아, 그럼 진짜 퀴즈 낼까요? 좋아요, 한 번 더. 자, 그럼 요 빨간 선. 요렇게 해서 그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팍 치고 올라가는 요 빨간 선의 나라가 있어. 여기는 어딜까요? 잠깐, 아까 그 학생. 야. 중국. 예, 박수. 예, 차이나 중국. 예.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 여기 보면 1970년대, 70년대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탁 꺾이고 쭉 올라오다가 탁 꺾이는 이 두 나라가 있어. 두 나라는 어딜까요? 하나만 맞춰도 선물 줄게. 이렇게 중간에 올라오다가 찌그러지고 올라오다가 찌그러진 나라 두 나라가 있어. 학생. 러시아 아니야. 땡. 독일 맞았어요. 선물 주세요. 또 이쪽 학생. 땡. 어디? 일본. 맞았어요. 두 학생 주세요. 아까 그 독일 맞춘 학생하고 저기 일본 맞춘 학생. 독일하고 일본이 어느 정도였냐? 미국 경제를 거의 압도할 정도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예요? 미국이 눌러버린 거예요. 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중국은 올라와 버렸죠? 중국은 올라와 버린 거야. 보통 이 제국은 자기네 나라 국력의 50% 이상을 넘어오잖아요? 그럼 밟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70%까지 올라와 버린 거야. 깜빡 놓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세계 1등은 미국이고 세계 2등은 중국인데 이게 뭐예요? 10년 안에 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원이 중국이 되고 넘버2가 미국이 된다라는 거를 미국의 펀드사 대표가 책을 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거를 전 세계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또 증거를 해볼까요? 자,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하죠. 그죠? 미국에 수출을 해. 그래갖고 달러를 많이 벌었어. 그래갖고 중국은 미국의 무역 흑자야. 어느 정도냐?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계속 무역 흑자예요. 엄청나게 무역 흑자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2008년도까지 보면 요 회색선, 이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준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했어. 달러를 벌었어. 그럼 미국이 국채를 사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 정도 쭉 사준 건 뭐예요? 중국이 미국에서 달러 번 걸 거의 다 국채를 사줬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금융공황이 터진 거야. 2008년도. 그 이후에 중국이 미국한테 달러를 계속 버는데 뭐예요? 국채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뭐 하냐 했더니 중국이 뭐 하냐면 미국의 첨단 산업체를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자식 마음이 바뀌었구나. 저 중국을 조심해야 되겠네. 그때부터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이때가 2008년도 금융공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금융공황 이후서부터 중국과 미국은 으르렁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중국이 이제 뭐예요? 미국을 올라서려는 걸 이제 뭐예요? 미국이 눈치를 깐 거지. 갖고 중미 대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서부터 기술 전쟁, 금융 전쟁으로 쭉 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더욱 심화됐는데,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전 세계 공급망이라고 해서, 아까는 금융을 얘기했는데, 달러, 지금은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아이폰이 있어요. 아이폰에 설계를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하죠. 아이폰 설계 애플, 미국이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액세스 포인트, 고급 소재죠. 부품이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이 중에 고급스러운 거, 이건 어디서 만들까요?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본, 독일, 미국, 그죠? 이런 나라들이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저장 메모리, 이런 건 어디서 만들까요? 한국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조립은 어디서 해요? 중국. 이렇게 해서 설계는 미국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고급 부품은 독일, 일본, 미국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낮은 부품은 한국이 만들고, 이걸 조립을 중국에서 해요. 어디서 할까요? 자, 퀴즈. 애플 조립하는 중국 회사 제일 큰 거. 저기 폭스콘. 예, 선물 주세요. 예, 폭스콘. 이 폭스콘은 대만 회사인데 공장은 중국 본토에 있어요. 거기서 70만 명이 조립을 해요. 70만 명이 조립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아이폰 하나에 얼마예요? 한 150만 원 되죠. 150만 원 되는데 150만 원 벌었어. 이 150만 원 중에 한 70만 원, 절반 정도를 누가 가져갈까요? 애플이 가져갑니다. 디자인비, 설계비, 그죠? 70만 원. 그럼 나머지 한 30만 원, 그죠? 고급 소재 부품 장비, 독일, 일본, 미국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한 20만 원, 그걸 누가 가져가요? 한국이 가져가요. 나머지 한 20만 원 또는 10만 원, 그것을 절 조립한 중국이 먹는, 이 구조가 바로 전 세계 공급망이에요. 대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전 세계 물건을 생산해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쓰냐? 미국이 달러를 공급을 해서 미국이 설계를 하면 고부가 가치는 독일, 유럽이 만들고 일본이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국이 만들고 중국이 조립해. 이래가지고 뭐예요? 값싼 물건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잘 돌아갔다 이거예요. 잘 돌아갔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딱 봤더니 뭐예요? 이 반도체가 앞으로 핵심 산업이에요. 군사력을 해도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해도 반도체가 있어야 돼. 근데 저 반도체를 딱 보니까 뭐예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포함해갖고 83%를 아시아 네 개 나라가 생산하는 거예요. 미국은 했더니 우리 13%밖에 안 돼. 큰일 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도체 회사를 전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절대 반도체를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웨이퍼를 흔든 거예요. 전부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급망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던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생산했던 TSMC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미국으로 와라 이거예요. 미국으로 와라. 중국에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이 쫙 갈라지는 것,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럼 이게 반도체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뭐가 그러냐? 했더니 에너지도 문제인 거죠. 그죠? 원래 독일이 천연가스 누구 거 썼어요? 러시아 거 썼죠? 파이프라인 짜게 가지고. 석유 누구 거 썼어요? 러시아 거 썼단 말이에요. 근데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폭파됐죠? 그럼 독일은 러시아에서 값싸게 천연가스 쓰다가 이제 누구 거 써야 돼? 미국 거 써야 돼요. 미국에 LNG를 수입해야 돼. 근데 값이 4배래. 이런 문제예요. 에너지 전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그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 만들면 니콜, 코발트, 망간, 리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뭐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식량도 문제죠? 이 기후 환경 때문에 이제 식량이 문제가 많아. 그때 뭐예요? 이 식량을 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모든 세계가 지금은 어떠냐? 그전에는 전 세계가 뭐예요? 너네는 설계를 하고 우리는 고부가 같이 우리는 저부가 같이 우리는 조립이라 하고 잘 돌아갔는데 이게 쫙 갈라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모든 나라가 이제 전략 산업을 자기네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자립해야 되고 아주 그걸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가 있어야 되고 이제 식량도 자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그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게 될 세상은 전 세계 공급망이 쫙 갈라지는 세상이에요. 그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앞에 거 퀴즈 하나 내고 갈까? 그 전 세계가 이렇게 설계, 고부가 가치, 그 다음에 저부가 가치, 조립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이제 생산해서 잘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글로벌, 자, 글로벌, 안 되겠다. 이건 넘어가자. 공급망. 자, 물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죠. 이제 10,000원 한 장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김밥밖에 없어. 냉면도 못 먹어. 막 부모님들이 난리야. 여러분들도 그래서 편의점에서 옛날에 먹던 거 못 먹고 더 낮은 거 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 작년에 미국이 9.1%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6.3%까지 떨어지고 있어. 그럼 저게 어느 정도라는 거냐? 미국이 9.1%까지 올랐다. 유럽도 8.6%, 9%대 올랐어요. 일본은 뭐예요? 엔화가 똥값 됐죠? 엔화가 밑으로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겠죠? 일본도 물가가 올라요. 그 물가 안 오른다는 일본도 물가가 올라. 띠르키의 옛날 이름. 저 학생. 터키. 선물 주세요. 터키가 지금 띠르키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물가가 얼마가 올냐? 80%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가 물가가 다 올랐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자, 그럼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가는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물가가 올라요. 공급이 부족하면 물가가 올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게 뭐냐? 시장에 운동화가 10켤레가 있어. 돈이 10만 원이 돌아다녀. 그럼 운동화 한 켤레에 10,000원이죠? 근데 내가 돈을 찍어갖고 쫙 뿌렸어. 갖고 시중에 돈이 20만 원이 돌아다녀. 그러면 운동화 값 얼마가 돼요? 2만 원으로 뛰죠? 돈을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르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처음에 운동화가 10켤레가 있는데 이걸 10사람이 산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운동화를 사겠다는 사람이 20명이 된 거야. 당연히 운동화 값이 오르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는구나.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야. 근데 운동화가 그전에 10켤레 있었는데 지금은 5켤레밖에 안 돼. 물가가 오르겠죠? 공급이 안 되니까. 물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올랐다는 거냐? 아까 제가 달러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랬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얼마를 돈을 찍어서 뿌렸냐? 영국 680조, 중국 1,400조, 미국 2,500조, 일본 2,600조, 1,000조, 막 320조 이렇게 뿌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이 뿌린 돈이 2,500조래. 일본은 2,600조래.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그냥 막 뿌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지 안 오르는 게 이상하지. 그죠?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영화 보러 가야지. 그죠? 그동안 안 봤던 야구도 봐야지. 그동안 안 봤던 공연도 보러 가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주로 또 음식, 그동안 못 먹었던 외식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외식하러, 이러니까 뭐예요?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죠? 안 쓰다가 사람들이 쓸어 나오니까 물건을 사러 나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요 대목이 약간 어려운데, 공급이 딸려서 물가가 오른다. 여기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달 동안 휴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달이 뭐야? 한 두세 달 휴직을 했어. 울산의 현대자동차도 휴직을 했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한대. 그래서 왜 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반도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는 어디서 만드는데 그랬더니 동남아에서 만든다는 거야. 그럼 동남아에는 왜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공장이 셧다운 됐대.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는 거야. 그죠? 셧다운 되니까. 그러니까 신차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 그러니까 신차를 예약했는데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차가 값이 오르냐? 중고차 값이 오르는 거예요. 공급이 딸리니까 뭐야? 물가가 오르는구나. 요소수 사태라고 들어봤어요? 요소수가 뭐냐? 탄소를, 배기가스를 줄이는 거야. 그거를 장착을 해놨어. 근데 요소수를 안 부으면 시동이 안 걸려. 이게 요소수예요.
근데 요소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중국은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거기도 기후 환경을 위해서 탄소, 석탄을 캐가지고 탄소를 만들어서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 석탄을 안 캐가지고 요소가 모자라다는 거야. 아까 팔 게 없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소수가 없어. 그랬더니 원래 10,000원에 든 게 10만 원씩 가는 거예요. 아, 공급이 딸리니까 물가가 오르는구나.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왜 오르는지 알겠죠? 근데 이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아까 그런 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고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오른다. 금리 어렵죠? 자, 0.25%를 올리는 거를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요. 0.5% 올리는 거를 빅 스텝이라 그래. 0.75% 올리는 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랬어요. 아까 미국이 금리가 얼마였냐? 0.25였어. 작년 초에. 근데 뭐예요? 베이비, 빅, 자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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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하고 지금 5.25 됐어. 무슨 얘기냐? 100만 원을 빌렸는데 2만 5천 원을 이자를 내면 돼. 근데 지금 뭐예요? 5만 원을 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작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1억을 빌렸어. 그럼 250만 원 이자 내다가 5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면 느낌이 빡 오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원래는 0.5였어. 미국보다 높았어. 근데 뭐예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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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간도 작아. 그러다가 빅, 베이비, 빅, 베이비, 베이비. 하고 우리는 3.5%예요.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한 2% 되죠? 2% 정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저기 들고 대답해. 저기 너무 많이 받았어. 아웃. 자, 여기 대답해 봐요.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선물.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그럼 왜 올려야 돼? 왜 올려야 돼? 이거 맞히면 2개 준다. 왜 올려야 돼,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왜 올려야 돼? 이거 맞히면 2개 준다. 그거는 저기 동호반복이라 그러지, 전문 용어로. 올려야 된다가 맞춘다는 거잖아요. 왜 올려야 되냐 이거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대답할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 그럼 미국이 금리가 높아. 한국이 금리가 낮아. 나는 어느 나라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줄까요? 맡길 거야. 어느 나라 은행에? 미국에 맡기겠죠? 뭐예요? 금리가 높은데 이자를 많이 주는데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어떻게 될까?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런 겁니다. 열심히 들었으니까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처럼 올려버리면 가계부채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은 금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100% 예외 없이. 무슨 얘기냐? 1980년대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를 쭉 올렸어. 근데 이때 미국의 달러를 많이 빌려간 나라가 남미였어요. 그중에 멕시코였어. 근데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니까 돈이 쫙 빠져나갔겠죠? 그리고 이자도 무지하게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미가 폭망한 거예요. 멕시코가 작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미가 주저앉으니까 미국이 쓱 들어가서 뭐예요? 다 헐값된 거 뭐예요? 싹 빨아당긴 거죠? 이게 남미 외채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쭉 내렸어. 내리다가 1990년대 중반에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터졌냐? 이번에는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생겼죠. 태국의 바트가 폭락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잘났어. 홍콩.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가 터진 거죠? IMF가 터진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IMF가 터진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있었구나. 그러다가 또 금리를 내렸어. 그러다 금리를 올렸어. 그때 미국의 닷컴 버블이 그때는 뭐예요? 닷컴. 그래서 뭐 야후 뭐 그죠? 이래갖고 막 그때는 뭐예요? 그 IT 회사를 만들면 떼돈을 벌었어. 근데 이 거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다 더 치명적인 건 뭐냐? 2008년도에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 그러니까 이자 막 그
0%밖에 안 되니까 막 빌려다가 썼겠죠.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불량자들이 못 갚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금리를 내렸어.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고 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아까처럼 베이비, 자이언트, 막 빅 이라고 막 올렸잖아요. 한꺼번에 5%나 올렸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위기가 오고 있나? 이미 왔어요. 벌써 터지고 있어. 스리랑카는 폭동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아르헨티나는 IMF 갔어. 파키스탄도 IMF 갔어. 지금 IMF에 외환위기가 터질까 봐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사인하고 서류 준비하는 나라가 16개국가 넘어요. 이미 전 세계에 경제위기가 터졌다. 이런 거. 아, 미국이 그냥 자기네 나라 금리를 올린 거야, 달러를. 그런데 뭐예요? 전 세계에서 약한 고리에서 뭐예요? 뻥뻥뻥 위기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다. 요것도 이제 뉴스가 보일 거예요. 어떤 기사가 나면 아, 저게 미국이 금리가 올려서 그러나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산이 폭락한다. 금리를 왜 올릴까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근데 금리를 올리면 어디가 문제가 되냐? 자산이 무너져요.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죠. 그중에 주식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돈을 많이 풀면 그 돈이 대체로 다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으로 가죠.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올라.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있는 돈을 땡긴다는 거잖아. 돈을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돈을 흡수한다니까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생겼냐?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 자, 끝에 하나 학생. 지금 좀 손 학생. 워렌 버핏. 선물 하나 주세요.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붕괴해가지고 얼마를 날렸냐? 60조 원을 날렸대. 60조. 작년에 터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뭐가 있어요? 가상화폐 중에 테라 루나 들어보셨죠? 테라 루나. 유튜브에서 어떤 젊은 애가 나와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나 요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벌었는데? 뭐 테라 루나 사가지고 벌었죠. 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벌써 5천만 원 됐어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방송에 나왔고, 벌써 2억 됐네 이런 거예요. 눈 돌아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더 투자를 하려고 또 뭐 한 5천만 원 더 빌려가지고 더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30이 해가지고 뭐예요? 자기는 한 푼도 없는데 뭐예요? 은행에 가서 돈 빌려가지고 2천만 원 갖고 저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죠? 그래갖고 테라 루나가 돈이 막 올라가. 아까 어디까지 올라갔냐? 58조까지 올라갔어요. 네? 58조까지 팍 올라간 거예요. 지금 저 테라 루나 얼마예요? 자, 손 들고 해봐. 얼마예요?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가치가 있나 없나? 빵원이에요. 회사가 없어졌잖아. 저기 얘 권 뭐라는 애 지금 수배당해가지고 어디 잡혀있죠? 재판받고 있어요. 이쪽에 폰지 사기다 이런. 빵원이에요, 빵원. 그런데 여기에 영끌 빅투한다고 2030 세대가 돈을 빌려갖고 루나 테라에 투자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8만 명이에요. 18만 명. 이 친구들 지금 어디 갈까요? 한강다리 찾아가고 있어요. 원양어선 가고 새우잡이 배 타러.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이게 그 무시무시한 자산의 폭락입니다. 부동산, 자산 중에 또 투자거리가 아까 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계속 매매가 안 돼요. 서울 조금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방은 뭐 완전 이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요즘은 이제 전세가 문제가 돼요. 그럼 전세와 관련해서 전세 사기가 있고 역전세가 있고 깡통 전세가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만 알아보자고요. 전세 사기라는 건 뭐냐? 제가 아는 친구가 아들내미가 이제 충청도 사는데 아들내미가 대학교에 인서울이 됐어.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간 거야. 아버지 나 원룸 구해야 돼. 그래갖고 빚을 내서 1억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얘가 원룸에서 사인한 주인이 그 주인이 아니래. 그 자리에서 1억 날렸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 이게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예요. 사인을 했는데 그 주인이 아닌 거야. 부동산하고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서울 하시면
전세 관련해서 서류 몇 개를 따져봐야 된다. 6개를 꼭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쎄 빠져갖고 깨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거 날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전세 사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인천에서는 아예 그냥 빌라촌 자체가 바지사장 하나 세워놓고, 그죠? 해놓고 얘는 먹고 튀어. 또는 심지어 어디서 갑자기 시체로 둥둥 떠올라. 실세는 따로 있어. 아까 막 수백 명이 걸려 있어. 이런 걸 전세 사기라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있어요. 깡통 전세는 뭐냐? 내가 저기 전세를 10억이 됐어. 10억 주고 이제 전세를 들어가서 고급 아파트에. 그런데 깡통 전세면 집값이 8억이 된 거야. 그러면 자기 나가려는데 전세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집값이 내려갔는데 전세값은 더 내려가. 이거 깡통 전세.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서 못 갚아주는 거. 그 다음에 역전세는 뭐냐? 집값은 그대로 10억이야. 그래서 내가 8억 주고 전세 들어갔어. 근데 요즘은 전세값이 떨어져갖고 6억이야. 그러면 집주인이 2년 돼가지고 나한테는 8억으로 전세 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6억 주고 들어와. 2억이 모자라죠? 그래갖고 전세금을 못 내죠. 이거를 역전세라고 그래요. 요즘은 깡통 전세도 많고 역전세도 많은데 이거 전세값이 떨어져가지고 돌려줄 수 없는 그 돈의 규모가 3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세, 역전세 대란이다라는 뉴스에 말이 딱 떠오르면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수출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안 돼. 그래갖고 12개월 연속,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예요. IMF가 터지기 직전에도 1년 동안 무역 적자였어요. 그러다 IMF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이 넘게 지금 무역이 적자야.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중국의 적자예요. 그럼 중국에는 왜 물건을 못 파냐? 첫 번째, 옛날에 팔던 물건은 이제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요. 이제 우리나라 물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요즘 중국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더 안 사지. 세 번째는 뭐냐? 윤석열하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중국을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뭐하러 이쁘다고 사주겠어요? 안 사주지. 그래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갖다 파냐? 미국 갖다 팔면 안 되나? 뭐 다른 나라 유럽에 팔면 안 되나? 근데 중국만큼 팔 수 있어요? 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장기간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수를 키워야 되겠죠? 내수를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한테 소득을 재분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안 하잖아. 그지?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출보다는 내수로 가야 된다는 게 분명한데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수출이 안 되니까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저기고 선진국이 0.5고 개독인데 우리나라는 뭐야?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작년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어. 지금 1%대예요. 우리나라 잘 나갈 때 7%, 8%였거든요. 그럼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취업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부채 폭탄이 터진다. 우리나라에는 가계부채가 문제라는데 가계부채가 105%다. 그래가지고 세계 4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부채가 빚이 가계부채가 105%다. 우리나라 GDP 대비 105%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만 원을 버는데 빚이 105만 원이라는 거야. 이런 거죠.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공황 터질 때 가계부채가 얼마였냐? 미국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버는데 빚이 85만 원, 90만 원일 때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5%래, 빚이. 그러니까 오늘 교육 끝났는데 갑자기 나갔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폭탄이 터졌어요. 이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빚이 어느 정도인데요? 했을 때 은행만 1200조. 아까 캐피탈 이런 거 다 포함하면 2000조 정도 돼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을 낸 게 2000조 정도 된다고. 근데 거기에는 전세빚이 안 들어가 있어. 전세빚이 들어가면은 3200조예요. 3200조면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153%가 돼. 그럼 뭐 단연 대한민국이 뭐예요? 가계부채 세계 1등 특등이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빚이 문제야. 근데 미국은 국가 빚이 문제야. 그래서 미국 국채가 요즘 똥값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국채가 떨어진다. 너무 많이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채의 바다에 떠 있는 세계. 그런데 뭐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왜 빚을 냈냐?
이자가 0이니까 뭐 제로 금리 그러니까 막 빚을 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이자가 늘어나니까 빚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국채, 미국 국채를 포함한 이 부채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다 하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제가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미국의 1%는 얼마를, 미국 재산이 얼마를 갖고 있냐? 31%. 그럼 10%를 따지면 나머지 9%를 따져야 되잖아요. 미국 상층의 9%는 38.2%. 그래서 미국의 10%가 68.2%. 세계 최고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미국의 10%가 미국 재산의 70%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은 얼마를 갖고 있는데? 미국 국민의 50%가 미국 재산의 2% 갖고 있어요. 쇼킹하죠? 저도 저게 오탄 줄 알았어. 그거 막 뒤져봤어. 근데 진짜 2%더라고. 이것도 몇 년 전이래. 코로나 팬데믹 거치고 나서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인 나라가 아니죠? 근데 왜 저렇게 버티냐? 아까 얘기한 달러를 찍어서 뿌려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상층의 10%가 우리나라 재산의 66%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만만치 않죠? 그러면은 하위 국민의 50%는 얼마고냐? 미국하고 똑같이 2% 갖고 있어요. 이 조사는 제가 약간 진보적이라 해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 김낙연 교수는 뭐냐면 낙성대 연구로 가서 완전히 구구 교수예요. 완전히 보수주의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분석한 결과예요. 더 쇼킹한 거 하나 볼까요? 슈퍼리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 아까 워렌 버핏, 또 누구? 일론 머스크,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 이런 애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을 슈퍼리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한 80억 가까이 되죠. 그 80억 중에 절반은 40억이겠죠? 40억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요. 62명이 100명도 아니야. 62명의 재산이 40명.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상위 1%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나머지 99%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요. 지금 세계의 불평등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옛날 프랑스 혁명 때 불평등한 것보다 지금 더 불평등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 동학농민전쟁이 터졌을 때의 불평등보다 지금이 더 불평등해요. 심각한 겁니다. 이 불평등을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인플레 감축법. 이건 뭐냐? 지금 그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정의선, 이 사람은 현대자동차 회장이죠. 그래갖고 호텔에서 미스터 정, 땡큐. 절대로 미국에 오면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축하를 하고 갔어요. 무슨 얘기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서 차를 만들어서 팔면 보조금을 주겠다. 얼마를 주는데 한 대에 1,0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받으면 차값을 1,000만 원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미국이 간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미국이 현대자동차에 보조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주냐 이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미국에서 생산하는 공장이 아직 없잖아. 아직 없거든요.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다 지으면 주나? 그랬더니 그때는 또 배터리가 문제래. 배터리를 미국이나 미국 주변의 나라에서 조립을 해야지 너네는 한국에서 조립해서 우리나라에 팔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지으면 주나? 그랬더니 이제는 원료가 문제라는 거야. 그 원료는 누구 걸 쓰냐? 중국 걸 쓴다는 거야. 리튬, 코발트. 우리나라는 95%를 중국 걸 써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안 준다는 소리예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거야. 반도체는 더 심각해요. 반도체도 미국에 지으면은 보조금 줍니까? 자동차만큼 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삼성이 텍사스에 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공장을 짓는데 그러면은 보조금 받으려면 이렇게 이거 다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발표했어. 근데 처음에 뭐냐? 생산 시설의 라인을 다 들여다봐야 된대.
반도체 생산 공장은 영업 비밀이죠. 근데 그걸 다 보겠대. 그 다음에 그 보조금 받아갖고 이익을 많이 나오면 나중에 도로 반납해야 된대. 견해야 된대. 이거는 처음부터 안 주는 것보다 기분이 더 나쁘죠. 아니 돈 벌러 갔는데 그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도로 견해래. 이거는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 뺏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회계 자료도 내래. 이것도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럼 이 생산 시설의 기술 자료, 그다음에 회계 자료, 이게 다 정부가, 미국 정부가 다 받았어. 그럼 이거 누구 줄까요? 인텔이나 마이크론 주겠죠. 그럼 걔네도 쫙 올라오겠죠. 그럼 5년 후에 삼성이 다 지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면 이제 누구 거 사갔어요, 미국 사람들? 인텔 거 사지, 마이크론 거 사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한테는 팔지 말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100개를 만들면 4개가 중국 본토로 들어가고 2개가 홍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100개 반도체 만들면 6개를 중국에 판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팔지 말래. 삼성 망하라는 소리인데. 그죠? 뭐냐 이거죠.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이 다시 가져가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주의 삼성 반도체, 조지아의 미국 현대 전기차 공장,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LG 솔루션 이런 데가 배터리 공장 이렇게 막 지어요. 그런데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고용이 8,500명이 창출이 돼요. 삼성에서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그럼 10,000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저 공장을 여기 광주에 지어가지고 평동단지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 취직시켜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는 직장. 소개팅 나갔는데 어디 다니세요? 저기 S. 어머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 다니세요? 우리 저기 지방에 어디 갔대? 이 사람하고 안 되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응? 그 결혼할 수 있는 직장이 200만 개가 안 돼요. 근데 저렇게 다 가면 우리나라 핵심 재벌회사가 다 가면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들, 여러분들 후세들은 결혼할 수 있는 직장이 100만 개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깡통이 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세계의 변화와 안 맞는 거죠. 다 들어오라고 하잖아. 우리나라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미국에서 자 하나 더. 우리나라의 광주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목포항이나 여기서 실어가지고 미국 갖다 팔아. 이 돈 비용하고 미국의 텍사스에서 지어서 거기서 미국한테 팔아. 어느 게 비용이 적게 들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나르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요. 텍사스에 지금 20조 들여서 공장 짓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10조가 늘어서 이건 30조 들어간대. 미국 사람들 월급 우리나라 몇 배예요? 그죠? 거기는 주야간도 안 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외국 간다라는 말은 중국 갈 때하고 베트남 갈 때는 맞는 말이야. 근데 미국 갈 때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돼. 근데 왜 가냐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직장은 보장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싸다고. 마지막 브릭스. 자, 퀴즈 들어갑니다. 브릭스의 B. 저기 학생. 브라질. 선물 하나 주세요. 자, 한 번 더. R. 저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 이쪽에서 한번 해봐요. R. 저 끝에. 러시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I. 이 학생. 인도. 예. 여기 보고 주세요. 기억하셨다가. 예. 자, 그 다음에 빨리 C. 저 끝에. 예. 차이나. 자, 마지막 S. 여기 하얀 옷 많이 들어가지고. 하얀 옷. 사우스 아프리카.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맞췄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우스. 브릭스. 이 브릭스의 5개 나라가 세계 인구의 42%, 영토의 27%, GDP의 32%예요. 근데 지난달 말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브릭스 회의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여기에 6개 국가가 가입을 했어. 새로. 아르헨티나, 또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터키. 이런 나라들이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브릭스 플러스라고 불러요. 또는 프릭스 11이라고 불러. 제가 저기 다니는 언론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민플러스. 여기 이름은 뭐예요?
브릭스 플러스. 언론을 하려면 이 정도의 통찰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막 플러스 이름을 막 갖다 써. 제가 메일 보내가지고 저작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 브릭스 플러스가 앞으로 G7. G7은 어딜까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죠? 일본. 이제 이 나라, 선진국 7개 나라보다 더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세계 경제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 경제 질서가. 그럼 여기서 뭐예요? 달러를 대신하는 새로운 세계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달러를 대신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끝내고 사회라는 새로운 공간에 문을 열고 나가면 여태까지 보아왔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의 제목이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은 우연적이거나 갑자기 느닷없이 생기고 생겨서는 안 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격변기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확히 보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